4. 저녁 7시가 넘었어야 겨우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그의 집에는 손님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끼릴로프이고 또 한 사람은 그저 조금 안면이 있는 시가레프라는 사내로서 비르긴스키에 처남되는 사람이었다. 이 시갈레프는 우리 마을에 머문 지 분명히 2달이 넘었는데도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에 관해서는 내가 들은 바라고는 단지 그가 빼제르부르크의 어느 진보파 잡지에다가 무슨 논문을 실었다는 것뿐이었다. 거리에서 우연히 비르긴스키가 나한테 그를 인사시켜준 데 불과했다. 나는 여태껏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에서 그처럼 우물하고 찡그린 기분 나쁜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것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가령 모레 아침 10시 25분 정각에 세상이 파멸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소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고 마치 2명의 음모자처럼 서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을 따름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귀였다. 부자연스럽도록 크고 길며 넓고 두꺼운 데다가 제멋대로 툭 튀어나온 귀였다. 그의 동작은 굼뜨고 느릿느릿했다. 가령 리프친이란 작자가 우리 현의 팔란스제르가 실현되리라고 꿈꾸고 있다면 이 작자는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는 항상 나에게 기분 나쁜 인상을 주었다. 지금 샤토프의 집에서 이자를 만나게 되니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샤토프는 일반 내객을 반가워하지 않는 성격이므로 한결더 이상스러웠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들 3사람은 커다란 목소리로 제각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편이 낫겠다. 그러나 내가 나타나자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들은 선체로 언쟁을 했던 모양인데 재빨리 3사람이 다 일시에 제자리에 앉았으므로 나도 앉을 수밖에 없었다. 멍청한 침묵이 꼬박 3분 동안 계속되었다. 시가레프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무슨 적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러는 모양이었다. 끼릴로프와 나는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것도 말없이 왜 그런지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시가레프는 매서운 얼굴로 양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선뜻 일어나서 나가리라는 극히 단순한 신념을 안고서 드디어 샤토프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일동은 불쑥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다만 시가레프만이 문가에서 배웅 나간 샤토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해두게. 그런 빌어먹을 놈의 보고 따위는 일 없어. 난 아무에게도 의무를 진 것이 없으니까. 하고 샤토프는 열쇠로 문을 잠가버렸다. 우둔한 자식들. 그는 흘끔 나를 보곤 묘하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그는 무척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나에게 말을 꺼낸 것은 좀 이상스럽게 여겨졌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경우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대개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한쪽 구석에 앉아서 화가 잔뜩 나서 대꾸를 하다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분을 돌려 유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헤어질 때가 되면 다시 얼굴을 찌푸리고 마치 자기의 원수라도 내쫓듯이 손님을 보내곤 하는 것이 일수였다. 나는 어제 저 끼릴로프네 집에서 함께 차를 나눴지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무신론에 미친 사람 같더군. 러시아의 무신론이란 고작해야 흰소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선 적이 없었지 하고 샤토프는 초도막에다 새 초를 세우면서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아니, 저 작자는 내가 보는 견지로는 흰소리는커녕 보통 이야기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았네. 종이로 만든 인간들이지. 모든 게 사상적인 노예 근성에서 오는 걸세. 샤토프는 의자 한쪽 귀퉁이에 앉아 무릎 위에 손바닥을 짚고 나지막히 말했다. 여기엔 또한 증오란 것도 있지. 하고 그는 얼마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이렇게 입을 열었다. 가령 러시아란 나라가 저 친구들이 몽상하고 있듯이 개조되어서 벼랑간 무제한으로 부유하고 행복하게 된다면 저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불행해질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아무도 증오할 대상이 없게 되고 모멸과 조소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지.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러시아에 대한 증오뿐이라네. 육체 조직의 내부에까지 파먹어 들어간 끝없는 증오만이 있을 뿐이네. 표면상 웃음의 그늘 속에 숨겨지고 세상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눈물 따위라고는 없어. 여태까지 러시아에서 이야기된 말 가운데서 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란 말처럼 가공적인 것은 없다네. 그는 거의 광포스러우리만큼 크게 고함을 질렀다. 자넨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모르겠네. 하고 나는 웃었다. 여보게, 자넨 소위 온건한 자유주의자란 말이야. 샤토프도 빙긋이 웃었다. 그런데 말일세, 하고 그는 돌연 생각난 듯 내가 사상적 노예 근성 운운한 것은 좀 가격했는지도 모르지. 아마 자네는 당장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자네야말로 하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이야. 그럴 리가 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변명하지 않아도 좋아. 난 자네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때 나는 하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뿐이지만 지금은 자네들처럼 하인이 되어가고 있어. 우리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란 누구보다도 우선 하인이라네. 장화를 닦아줄 사람은 어디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따름이지. 무슨 장화 말인가? 무엇을 위한 비유인가? 비유 따위가 아니야. 자네는 웃고 있군. 내가 돌 밑에 깔려 눌리면서도 숨이 채 넘어가지도 않고 낑낑거리고 있다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말은 사실이라네. 그의 비유는 아주 썩 잘 어울리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자네가 독일 숭배 때문에 넋이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네. 하고 나는 웃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우린 독일 사람들로 뭘 슬쩍해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지. 20꼬페이카짜리 동전 한 입 받고 100루블을 주워버린 격이야. 얼마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가 아메리카에서 늑장을 부려서 얻은 짐이라네. 누구? 뭘 늑장을 부려서 얻었다고? 끼릴로프 얘기야. 나하고 그는 거기서 넉 달 동안이나 오막살이 속에서 뒹굴었다네. 그럼 자네도 정말 아메리카에 갔었나? 나는 놀랐다. 자넨 그런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얘기할 건 못 되는 거야. 2년 전에 우리는 둘이서 주머니를 톡톡 털어 이민선을 타고 미 합중국에 갔었지. 그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인간의 실태를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검토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었지. 우리가 출발한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어. 어이쿠, 나는 비웃었다. 자네들이 개인적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면 뭐 구태여 아메리카에까지 갈 건 없지 않나? 그런 목적이라면 농번기에 이 현내에 아무데나 갔어도 좋았을 걸 그랬군. 우리는 어느 개간업자의 일꾼으로 고용이 되었지. 그의 일꾼 중에는 우리 러시아 사람이 6명이나 있었다네. 대학생도 있었고 자기 농토를 가진 어느 지주에다가 장교까지 있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라네. 그래서 노동을 하고 땀투성이가 되고 괴로워하고 피로한 끝에 나와 끼릴로프는 마침내 그곳을 도망쳐버렸지. 병에 걸린 데다가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었거든. 고용주는 계산할 때 우리를 속여서 처음에 30달러씩 주겠다는 약속 대신에 나에게는 8달러, 그리고 끼릴로프에게는 15달러밖에 주지 않았어. 거기에서 매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 헌데 일자리가 없어지자 나와 끼릴로프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넉 달 동안을 함께 마룻바닥에서 뒹굴며 지냈지. 서로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도대체 주인이 자네들을 때렸다니 아메리카에선 흔한 일인가? 그래, 자네들은 그 주인에게 단단히 욕을 해주었을 테지. 천만에. 오히려 나와 끼릴로프는 이렇게 단정했다네. 우리 러시아인들은 미국인 앞에서는 작은 어린애와 같다. 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기 위해서는 아예 아메리카에 태어나든가 아니면 적어도 아메리카인들과 여러 해 같이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두 꼬페이카 밖에는 값이 안 나가는 물건을 몇 달러씩 주고 사면서도 만족했을 뿐더러 심지어는 찬양하기까지 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찬양했네. 강신술도, 린치도, 곤총도, 그리고 룸펜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두 찬양했어. 한 번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 머리빗을 꺼내가지고 자기 머리를 빗기 시작했지.
나와 끼릴로프는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다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들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네. 그러나 우리 러시아인들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모두 실행에 옮기니 이상한 일이로군. 내가 한마디 했다. 종이로 만든 인간들이야. 하고 샤토프는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이민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 하고 운운한다 하더라도 역시 여기엔 어딘가 너그러운 완고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거기서 빠져나왔지? 나는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지. 그러자 그 사람이 내게 100루블을 보내주었어. 이야기하면서도 샤토프는 버릇대로 집요하게 발등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흥분했을 경우에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때 그는 갑자기 머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나? 대체 누군가? 니콜라이 스타브로긴. 그는 벌떡 일어나 보리수로 만든 책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허리를 굽히고 무언지 찾기 시작했다. 우리들 사이에는 막연하지만 신빙성 있는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즉 그의 아내가 얼마 동안 파리에서 니콜라이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꼭 2년 전이니까 샤토프가 아메리카에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하게야 그것은 그녀가 샤토프를 제네바에 버려두고 간 훨씬 후의 사실이기는 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이름을 입에 올려 소문에 한술 더 뜨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아직까지도 나는 그에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네. 하고 돌연 그는 다시 나 쪽으로 돌아서서 나를 노려보더니 먼저의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다른 목소리로 도막도막 물어보았다. 자네는 물론 무슨 용무가 있어 왔을 테지. 무슨 용무인가? 나는 곧 모든 전말을 정확한 역사적 순서에 의해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나는 아까의 흥분이 사라져 곰곰 생각해 볼 수가 있었지만 뭐가 뭔지 통 모르겠다. 여기에는 리자베타 양과 관계된 무슨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이젠 그녀와의 약속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한 연후에 나는 감명 깊은 어조로 그녀가 자네를 속이려 든 게 아니라 아예 그럴 생각조차 없었는데 공연히 그때 묘한 오해가 생겨 자네는 불시에 가버리게 된 것이며 그녀는 이 점에 대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주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나는 아까 나의 버릇 때문에 정작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여자 자신이 아까 내가 갑자기 와버린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그 여자에겐 오히려 다행한 일일 거야. 그는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빠끔히 열고 계단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귀를 세웠다. 자네는 직접 그 여자를 보겠다는 건가? 그래야만 하겠어. 그런데 좋은 수가 없나? 나는 솔깃하여 벌떡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여자 혼자 앉아있을 동안에만 가보기로 하지. 그놈이 돌아와서 우리가 왔었다는 걸 알게 되면 몹시 매질을 할 테니까. 나는 몰래 그 여자를 자주 찾아가지. 아까도 나는 그놈이 또 누이 동생에게 매질을 시작했을 때 그 녀석을 때려주었네. 뭐라고? 내가 그놈의 머리털을 잡아서 누이 동생으로부터 떼어놨더니 그놈이 이번에는 나에게 달려들기에 내가 한마디 공갈을 때렸지. 일은 그것으로 끝났어. 그저 술이 취해서 돌아올까봐 염려로군. 생각나면 그것을 핑계 삼아 또 그 여자를 막 때릴 테니까. 우리는 곧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5. 레바드킨의 방문은 닫혀만 있었을 뿐 잠겨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오누이의 거처란 전부에서 2개의 지저분한 작은 방이었다. 그을은 벽에는 더러운 벽지가 문자 그대로 너덜너덜 늘어져 있었다. 이곳은 몇 해 전에 집주인 필리포프네가 새 집으로 이사가기 전만 해도 술청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때의 술청으로 쓰던 방은 모두 못질을 해버렸으나 이 방 2개만은 레바드킨 남매에게 빌려주고 있는 터였다. 가구는 몇 개의 초라한 걸상과 얇은 판자로 두드려 맞춘 탁자뿐으로 팔걸이가 떨어진 낡은 안락의자는 유일한 예외였다.
다음 방의 구석에는 닭목 이불로 덮은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레바드키나 양의 것이었다. 당자인 데이는 잠잘 때 보통 옷을 입은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자기가 일수였기 때문이다. 집안은 어느 곳이나 쓰레기와 먼지 투성이었고 게다가 축축했다. 첫 번방 한 복판엔 커다랗고 두툼한 젖은 걸레가 팽개쳐져 있는가 하면 바로 옆 수채에는 다 떨어진 구두짝이 뒹굴고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일 따위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빼찍가도 불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았고 식사 준비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샤토프가 나서서 얘기해준 바로는 사모바로조차 없다고 했다. 데이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리프친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거짓골이었고 사실 처음에는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동냥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돈이 손에 들어오자 곧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주 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집안일 따위는 거들떠볼 겨를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였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었던 레바드키나 양은 다음 방 한 구석에 있는 판자로 만든 식탁 앞 의자에 얌전히 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에도 별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도 않았다. 샤토프의 말에 의하면 이 집에서는 항상 문을 잠그지 않는 모양이며 한 번은 밤새도록 현관문을 열려진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촛대에 켜놓은 가느다란 촛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여자를 분간해냈다. 아마 나이가 30살쯤인 병적으로 여인 여자였다. 거무튀튀한 빛깔의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며 가늘고 긴 목에다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수치 적은 검은 머리털은 머리 뒤통수로부터 2~3살 먹은 어린애의 주먹만한 매듭을 지어 들이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명랑하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촛대 이외에도 그녀 앞 책상에는 나무 틀에 끼운 작은 거울과 낡은 카드 한 벌, 손때가 잔뜩 묻은 무슨 노래책, 그리고 한두 입 먹다만 흰 독일빵이 놓여 있었다. 확실히 레바르키나 양은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으며 입술에도 뭔가 칠한 것 같았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가늘고 긴 눈썹에 검정을 칠하고 있었다. 좁고 높게 치올라간 이마에는 분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석줄의 긴 주름살이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나는 그녀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여자는 시종 일어서려고도 걸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깡마른 얼굴도 청춘의 꽃이 한창 피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리 볼품없는 것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고요하고 상냥한 회색 눈만은 아직도 두드러지게 아름다웠다. 고요하고 마치 기뻐하는 듯한 그 눈길 속에는 공상적이고 진지한 그 무엇이 빛나고 있는 듯했다. 이 고요하고도 침착한 희열은 그 향긋한 미소에도 나타나 있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더구나 나는 이미 그녀 오빠의 까자크 채찍이라든가 그 밖의 모든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놀라움은 컸다. 대개가 이와 같이 신의 벌을 받은 사람들 앞에 서면 보통 느껴지는 압박감과 거의 공포에 가까운 혐오감을 깨닫는 대신 나는 이상하게도 첫 순간부터 이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유쾌할 정도였다. 나중에는 혐오감 따위는 사라지고 오직 연민의 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뿐이었다. 저렇게 혼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씩이나 앉아있단 말이야. 카드로 점괘를 떼어보거나 또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말일세. 하고 샤토프가 문턱에서 그녀를 가리켰다. 그놈은 누이 동생에게 정말 먹을 것도 주지 않거든. 딴 채에 있는 노파가 불쌍히 여겨 가끔 뭘 좀 갖다 주곤 하지. 사람들은 왜 저 여자에게 초한자루만 주어 혼자 버려두는 걸까? 놀랍게도 샤토프는 마치 그녀가 방 안에 없는 것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샤토시카. 레바드키나 양은 상냥하게 입을 열었다. 마리아 찌모페예브나. 난 말야 손님을 모셔왔어. 샤토프가 말했다. 아, 그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누굴 데려오셨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그녀는 촛불 아래서 한참 나를 뜯어보더니 곧 샤토프에게로 다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끝까지 나를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나라는 인간이 곁에 없기라도 한 듯이. 참, 당신도 혼자서 방안을 어정거리다가 이젠 지리해지신 모양이군요. 그녀는 웃었다. 그때 두 줄의 보기 좋은 잇몸이 드러났다. 아, 지리해졌어. 그래서 당신을 찾아볼 생각이 나서 왔지. 샤토프는 벤치를 책상 옆으로 끌어당겨 앉으면서 나에게도 자기 옆에 앉기를 권했다. 저는요, 얘기를 늘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웃음꼴을 하고 있군요, 샤투시카. 꼭 수도승 같군요. 머리는 언제 빗으셨죠? 자, 또 내가 당신의 머리를 빗겨드리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빗을 꺼냈다. 아마 요전에 내가 빗겨드린 후 한 번도 빗지 않았을 테죠. 그럼 내겐 빗 같은 건 없어. 하고 샤토프는 빙긋이 웃었다. 정말? 이 빗 말고 다른 걸 드리죠.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녀는 아주 진실한 표정으로 남자의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다. 옆으로 가리마를 타고 나서 약간 몸을 뒤로 젖혀 잘 되었는지 어떤지 살펴본 다음 다시 빗을 먼저의 주머니에다 넣었다. 여봐요, 샤투시카. 하고 그녀는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당신은 필시 분별력이 있는 분인가 본데 왜 그렇게 항상 따분한 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난 이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분한 모양일까 하고 생각해봐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슬픔과 따분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어쨌든 유쾌하군요. 오빠하고 같이 있어도 그렇게 유쾌해. 당신은 레바드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녀석은 내 하인이랍니다. 그 녀석이 여기 있건 없건 내겐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녀석에게 소리치죠. 레바드킨, 물을 가져와. 레바드킨, 신을 이리다오. 하고요. 그럼 그 녀석은 불이 나게 뛰어가죠.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했구나 하고 여겨질 때까지 있답니다. 그 녀석을 쳐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터지고 말아요. 그래, 꼭 저렇다네. 하고 샤토프가 내 쪽을 보면서 큰 소리로 거침없이 말했다. 이 여자는 오빠를 마치 하인처럼 취급한단 말일세. 이 여자가 레바드킨, 물을 가져와 하고 소리치고는 깔깔대고 웃는 걸 나도 들은 적이 있어. 다만 얘기가 틀린 건 그가 물을 가지러 가는 대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여자를 때린다는 점이지. 그러나 이 여잔 조금도 겁내지 않아. 거의 매일처럼 무슨 신경의 발작이 일어나서 완전히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발작이 일어난 다음에는 방금 일어났던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때를 혼동하게 되네. 자네는 이 여자가 우리가 들어왔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틀림없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바꿔버렸을 거야. 내가 샤투시카라는 건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실제와는 전혀 다른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네.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로 말한다 해도 천하태평이지. 이 여자에게 뭘 얘기해주면 금세 자기의 공상 속에서 혼동해버리거든. 매일 8시간이나 혹은 하루 온종일 같은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거야. 여기 빵 조각이 있지만 아마 아침부터 한 입이나 베어 물었을까. 내일이나 되어야 다 먹어버릴 테지. 지금 카드로 점을 치기 시작했군. 점을 쳐요. 난 점을 친다니까. 샤투시카, 어쩐지 묘한 개가 나온다니까요. 상대방이 지금 한 마지막 말만을 귀에 담고 마리아는 갑자기 이렇게 받아넘겼다. 그리곤 별로 눈을 주지 않으면서 왼쪽 손을 빵 조각이 있는 대로 내밀었다. 아마 빵에 관한 얘기도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빵을 집어들어 왼손에 잠시 동안 그대로 들고 있다가 다시 들려오는 화제에 정신이 팔려서 한 입도 배물지 않은 채 어느새 책상 위에 놓아버렸다. 밤낮 똑같은 괴만 나와요. 여행, 악한, 누구의 관계, 임종의 침상, 어디서 온 편지, 뜻하지 않은 소식. 이건 모두 엉터리예요. 샤투시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카드라고 거짓말을 못하란 법은 없잖아요. 그녀는 갑자기 카드를 마구 섞어버렸다. 이런 꽃 같은 소리를 난 프라스코비아 수녀님에게도 한 일이 있어요. 그분은 존경받는 여잔데 늘 원장 몰래 내게로 달려와선 카드로 점을 치곤 했답니다. 그 여자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이들은 모두 한숨을 쉬고 머리를 내젓고 수근수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난 막 웃어주었어요. 그럼 프라스코비아 수녀님, 12년 동안이나 오지 않는 편지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여자는 남편이 딸을 터키 어디로 데려갔는데 꼬박 12년 동안이나 감감소식이라나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녁 나는 원장님과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이분은 공장님의 딸로 태어났다더군요. 원장님 방에는 그때 어디 다른 곳에서 온 마나님하고 아도스에서 오신 수도승 한 분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내가 보기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투시카, 기막히게도 이 수도승께서 바로 그날 아침에 프라스코비아 수녀 앞으로 온 딸의 편지를 터키에서 가져오셨답니다. 카드의 점괘에서 다이아의 제크가 나왔던 일이 있거든요. 전혀 뜻하지 않은 소식이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아도스의 수도승께서 수도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원장님, 당신의 수도원이 신의 은총을 받은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이 속에 감춰놓은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란 게 무엇인가요? 하고 원장님이 물어보셨죠. 저 축복받은 리자베타 수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리자베타 수녀라는 분은 승원 담장에 붙어있는 길이 한 사젠 정도, 높이 2아르신이 넘는 우리 속에 앉은 채 철창 속에서 17년 동안이나 살아온 분이죠.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몸에 베옷을 한 장 걸쳤을 뿐이고 지푸라기나 나뭇가지가 몸에 쿡쿡 찌르는데도 삼베옷 하나로 견뎌내고 있어요. 17년 동안 일체 말을 안 할 뿐더러 세수 한 번 하거나 머리 한 번 빗은 적이 없답니다. 겨울철이 되면 양가죽을 한 장 넣어줄 정도지요. 매일 식사는 작은 통에 넣은 빵과 한 컵의 물뿐이지요. 순례자들이 그것을 보고 감격해서 돈을 놓고 가곤 해요. 참 좋은 보물을 발견하셨군요. 하고 원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정말 화가 잔뜩 났나 봐요. 리자베타를 아주 싫어했으니까요. 리자베타는 제 고집 하나 때문에 심술을 부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윗선이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부터가 그땐 들어박혀 앉아있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하고 제가 말했어요. 신과 자연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일제히 저런 하고 소리치겠지요. 원장님은 웃으시며 마나님과 뭐라고 소곤소곤 속삭이시더니 나를 가까이 불러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마나님께서는 나에게 장밋빛 리본을 주셨어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그러자 수도승께서는 곧 저에게 설교를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인지 분명 매우 지혜로운 말씀 같았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들었지요. 알았나? 하고 물으시기에 아니요. 저는 조금도 모르겠어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어 주세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부터 그들은 모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답니다. 샤투시카. 그런데 그 무렵 그 사원에는 예언을 한 벌로 참회를 하고 있던 수도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원에서 나오시더니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성모란 뭔지 알아요? 위대하신 어머니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기대하고 계신 분이에요. 라고 제게 대답했어요. 그렇답니다. 성모님은 위대하신 어머니시며 성스러운 어머니인 대지예요.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인간의 커다란 기쁨이 깃들여 있죠. 땅 위의 모든 슬픔도 땅 위의 모든 눈물도 우리에겐 기쁨이라오. 자기의 눈물로 대지를 다섯이 한 자씩 점점 깊이 적셔 들어가는 중 모든 것은 즐겁게 생각된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슬픔도 이미 있을 수 없답니다. 나의 예언은 바로 그것이지요. 이 말이 그때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대지에 이마를 대고 절하면서 자꾸만 대지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대지에 입 맞추고는 운답니다. 이 눈물 속에는 조금도 불순한 것이 없어요. 정말 모든 슬픔이 일시에 사라지고 그저 기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 넘쳐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저는 가끔 호숫가로 갔었어요. 호수 한쪽에는 우리 수도원이 있고 다른 쪽에는 뾰족한 산이 있어서 모두 그 산을 뾰족산이라고 불렀죠.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땅 위에 엎드린 채 지칠 때까지 자꾸 울었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때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뒤를 돌아다 보면 햇님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크고 찬란하고 훌륭한 해가. 샤투시카, 당신도 해를 바라보길 좋아해요.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다시 몸을 돌려 동쪽을 바라보노라면 산그림자가 손살같이 좁게 길게 호수 위를 멀리 달려서 일베르스타나 앞에 떨어져 있는 호수 위 섬까지 닿아 있어요. 그러면 그 바위투성이의 섬은 산그림자를 꼭 두 조각으로 갈라놓죠. 어쩌면 꼭 반으로 갈랐을까 하고 생각하노라면 해가 아주 가라앉아 버리고 사방은 갑자기 불이라도 꺼진 듯 캄캄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무섭도록 슬퍼져서 문득 정신을 차리면 황혼이 무서워지고 말아요. 샤투시카,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아기가 생각나서 운답니다. 아니, 정말 아기가 있었나? 처음부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던 샤토프가 팔꿈치로 나를 쿡 찔렀다. 그럼요. 아주 조그맣고 장밋빛 볼을 한 귀여운 아기였는데 요렇게 조그만 손톱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일은 그 아기가 사내인지 계집애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내애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계집애 같기도 해요. 그때 난 그 애를 낳자마자 하얀 모시청과 레이스에다 싸가지고 장밋빛 리본으로 맨 다음 온몸을 꽃송이로 덮고 나서 기도를 드리면서 세례도 받지 않은 그 애를 안고 숲속을 지나서 갔어요. 난 숲이 무서워서 기분이 나빠 혼이 났어요. 그런데 난 그 애를 낳기는 했지만 누가 애기 아빠인지 몰라서 괴로워 울었어요. 그럼 남편도 있었겠군 하고 샤토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참 우스운 사람이군요, 샤투시카. 뻔한 일이지 뭐예요. 하지만 이스나마나 마찬가지인 걸 있었다면 뭘 해요. 이건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수께끼니까 어디 한번 풀어봐요. 그녀는 방긋 웃었다. 아기를 어디로 안고 갔지? 연못으로. 하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샤토프는 다시 한번 팔꿈치로 나를 찔렀다. 가령 어린애도 없었고 그 밖에 모든 일도 없었던 이건 모두가 꿈 같은 소리라면 어쩔 셈이지? 응? 당신은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샤투시카. 하고 이런 질문에는 별반 놀라지도 않고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거기 대해선 이젠 당신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래요. 하긴 아마 할 얘기가 없는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당신은 그저 호기심뿐이에요. 어쨌든 나는 그의 생각을 하고 우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테예요. 그게 뭐 꿈에서 본 일인 줄 알아요. 그러자 그녀의 두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빛났다. 샤투시카, 당신 아내가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게 정말인가요? 갑자기 그녀는 샤토프의 어깨에다 두 손을 걸치고 연민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화내지 말아요. 그 얘긴 나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실은 샤투시카, 난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그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손짓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겠죠. 고양이야, 우리 고양이야, 내게로 오렴. 나는 이 고양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정말 기뻤어요. 나를 기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쩜 정말 돌아올는지도 몰라 하고 샤토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다. 아니에요, 샤투시카. 그건 이미 꿈이에요. 그이는 돌아올 리가 없어요. 이런 노래를 알고 있어요. 새롭고 높은 누각도 이일 없어라. 나는 이 작은 암자에 머물지니 속세를 떠나 살며 내 영혼을 구하겠노라. 그대의 행복만을 하느님께 빌면서. 오, 샤투시카, 내 소중한 사람. 왜 당신은 한 번도 내게 물어보지 않나요? 당신이 아무 대답도 안 할 테니까. 아예 묻지도 않는 거야. 대답 안 하죠. 안 하고 말고요. 날 죽인다 해도 말 안 하겠어요. 하고 그녀는 빠르게 말을 받았다. 날 태워 죽인다 해도 말 안 해요. 어떤 참지 못할 일을 당해도 난 말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자, 저것 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 하고 점점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샤토프는 한층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묻는다면 난 혹시 말할지도 몰라요. 정말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왜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라니까.
아주 잘 말이에요. 샤투시카, 당신에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부탁해요, 샤투시카. 내가 승낙하는지도 몰라요. 샤투시카, 샤투시카. 그래도 샤투시카는 잠자코 있었다. 1분가량 침묵이 계속되었다. 눈물이 분을 바른 그녀의 뺨 위로 주르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 손을 샤토프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도 잊은 채 앉아 있었으나 이미 그의 얼굴은 보고 있지 않았다. 에이, 차마 더 못 앉아 있겠다. 내 옆에 앉아 있는 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돌연 샤토프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섰다. 일어나세. 그는 화난 듯이 내가 앉았던 벤치를 잡아당겨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돌아오면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하네. 이제 갈 시간이야. 아, 당신은 역시 내 하인 얘기를 하는군요. 마리아는 벼랑간 웃기 시작했다. 무서운가 봐. 그럼 안녕히 가세요. 두 분 다. 그렇지만 내 말을 잠깐만 들어봐요. 아까 끼릴로프 씨가 집주인인 붉은 턱수염이 있는 필리포프와 같이 여길 왔었어요. 마침 그때 내 하인 녀석이 나에게 달려들었거든요. 그러자 집주인이 그 녀석을 붙잡아 방 안을 질질 끌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소리치기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다른 놈이 저지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다. 라고 울부짖더군요. 이래서 믿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지요. 무얼 말이야. 그건 붉은 수염이 아니고 나였어. 아까 내가 그놈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너한테 떼어놓았던 거야. 주인은 그저께 와서 너희네와 말다툼을 하고 갔었지. 그걸 너는 혼동하고 있군. 가만히 있자. 정말 난 혼동을 했나 봐. 아마 당신이었는지도 몰라. 자, 그런 사소한 일로 다툴 건 없어요. 그 녀석한테야 누가 끌고 다니든지 마찬가지일 테니까. 하고 그녀는 웃었다. 가세. 갑자기 샤토프가 나를 잡아당겼다. 문이 삐걱하는 소리가 났어. 우릴 보게 되면 또 누이 동생을 때릴 거야. 그러나 우리가 채 계단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기도 전에 문에서는 주종뱅이의 고함 소리와 콩을 연방 퍼붓듯 하는 욕짓거리가 들려왔다. 샤토프는 나를 자기 방에다 밀어놓고 자물쇠로 문을 잠가버렸다. 말썽이 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잠깐 여기에 앉아있게. 저것 봐. 꼭 돼지 새끼처럼 고함을 지른다네. 또 문턱에 걸려 자빠졌나 보군. 번번이 저렇게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나 일은 무사하게 끝나지 않았다. 6. 샤토프는 자물쇠를 잠근 자기 방 옆에 서서 계단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는 광포하게 중얼거렸다. 아마 자정까지는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러자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샤토프, 샤토프, 문 열어. 대인은 고함쳤다. 샤토프, 어이 친구. 나는 자네한테 인사하러 왔네. 태양이 떴다고 고하기 위해. 태양이 타타 타는 듯한 광선으로 나무, 숲속에서 요동한다고. 나는 잠깼다고 고하기 위해 만물이 잠을 깼다. 나뭇가지 밑에서. 아니, 정말은 채찍 밑이었는지도 모르지. 하하. 산새들은 모두 목이 말랐다. 나는 마시겠다고 고하러 왔네. 마신다. 뭘 마실지 나는 몰라도. 좋아. 내 놈의 빌어먹을 호기심은 내겐 필요 없어. 샤토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내 놈은 알기나 하냐. 대답하지 말게. 샤토프가 다시 나에게 소근거렸다. 문 열라는 말이다. 세상엔 싸움보다 더 고상한 게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르는 모양이군. 인간 가족 사이에선 말이야. 이래봬도 난 신사가 되는 때도 있어. 샤토프, 난 선량한 사람이야. 자네를 용서해 주겠어. 샤토프, 그 경문 따위는 집어치우는 게 어때? 응? 침묵. 이 나귀 같은 놈아, 넌 내가 연애 중이란 걸 알겠지. 난 연미복을 샀단 말이다. 이봐, 15루블이나 되는 사랑의 연미복이다. 대인님의 사랑은 사교계의 예법을 필요로 하지. 문 열어. 그는 갑자기 사나운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나서 다시 주먹으로 힘껏 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대져버려라. 샤토프도 불쑥 고함을 질렀다. 종놈아, 이 지주의 종놈아, 내 누이 동생도 종년이다. 종년이야. 도둑년이다.
내 놈은 자기 누이 동생을 팔아먹은 주제에 개수작, 그따위 수작은 참아주지만 한 가지 해명은 해야겠어. 자넨 그 애가 어떤 년인지 아나. 어떤 여잔데 하고 샤토프는 갑자기 흥미있다는 듯이 문에 바싹 달라붙었다. 너 같은 놈이 그걸 알 것 같냐? 그래, 알고 있어. 어디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말하고 말고. 난 언제나 대중 앞에서 얘기할 용의가 있어. 그건 믿지 못하겠는걸. 하고 샤토프는 약을 올리며 나더러 들으라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못할 줄 아나. 물론이지. 주인나리의 채찍이 무섭지 않다면 어디 말해봐. 너 같은 겁쟁이 놈이 대위라니. 참. 저 계집은 말이다. 하고 대위는 흥분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응? 샤토프는 한쪽 귀를 바싹 갖다 댔다. 적어도 30초가량 침묵이 흘렀다. 이 사람 같지 않은 새끼야. 이윽고 문 밖에선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대위는 마치 사모바르처럼 씩씩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층계 한 계단마다 헛디뎌 쾅쾅 소리를 내면서 재빨리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안 되겠는걸. 저놈은 교활해서 취해서도 속을 털어놓지 않아. 샤토프는 문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어찌된 용문인가? 하고 내가 물었다. 샤토프는 귀찮은 듯이 손을 내젓고 나서 문을 열고 다시 계단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엿들었고 또 몇 걸음 아래로 내려가 보기까지 했다. 이윽고 그는 되돌아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싸우지도 않는 모양이지. 곧장 뻗어버렸나 봐. 이젠 자네도 가볼 때가 됐네. 그런데 샤토프,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어떻게 결론 지어야 좋겠나. 채, 그거야 멋대로 결론 짓게나. 하고 그는 지친 듯이 무뚝뚝한 음성으로 대답하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았다. 나는 여기를 떠났다. 거의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상념이 점점 더 나의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를 박았다. 나는 내일 일을 생각하고 우울해졌다. 7. 이 내일, 그러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운명이 이미 되돌아올 수 없이 결정되고만 그 일요일은 나의 기록에서 대서특필해야 할 날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겹친 날이었고 예전의 의혹이 풀리고 새로이 새 의혹이 생긴 날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뜻하지 않은 사실이 폭로된 날이었고 게다가 더욱 불가해한 의혹을 낳은 날이기도 했다. 이미 독자들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침에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 동행하여 바르바라 부인의 특별한 청에 따라 그댁에 가야만 했고 오후 3시에는 리자베타 양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몸이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녀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떻게 도와줄지 그것도 의문이었다. 만사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결말이 나고 만 것이다. 요컨대 이날은 놀랄 만큼 우연과 우연이 중첩된 날이었다. 우선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 동행하여 지정한 대로 12시 정각에 바르바라 부인의 집으로 갔었으나 부인은 집에 없었다. 아직 예배식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가련한 나의 친구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낙담해버렸다. 아니, 부인이 집에 없다는 사태가 그의 기분을 단번에 압도해버리고 만 셈이었다. 그는 맥 빠진 듯 객실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컵을 권했으나 그는 얼굴이 창백해서 손마저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그것을 거절했다. 겸해서 말해두지만 오늘의 그의 복장은 각별히 고심한 티가 엿보였다. 무도회라도 나갈 듯한 자수한 바치스트 천의 와이셔츠, 하얀 넥타이, 손에 든 새모자, 밀집 빛깔의 산뜻한 장갑, 거기에다 향수까지 살짝 뿌린 것이었다. 우리가 막 자리에 앉자마자 샤토프가 행랑아범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 그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고 왔음이 명백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일어서서 악수를 할 셈으로 손을 내밀었으나 샤토프는 우리 두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나선 획 몸을 돌려 한쪽 구석에 가 앉은 채 고개도 끄덕여 보이지 않았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다시 한번 겁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우리는 벌써 몇 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돌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빠른 말씨로 뭔가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으나 나는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는 흥분이 지나친 나머지 끝내는 말을 맺지 못한 채 그만두고 말았다. 다시 한번 행랑아범이 들어와서 뭔가 책상 위의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우리를 감시하러 온 듯 싶었다. 샤토프는 갑자기 우람한 목소리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알렉세이 예고르이치, 자네는 다리아가 마님과 같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나. 마님께선 혼자서 교회에 가셨습죠. 다리아 아가씨는 몸이 편찮으셔서 2층 아가씨 방에 계십니다. 알렉세이는 짐짓 설교하듯 단정하게 이렇게 보고했다. 가련한 친구는 다시 누나를 굴리면서 근심스러운 듯 나를 건너다 보았으므로 나는 마침내 외면을 해버렸다. 갑자기 현관에 마차 닿는 소리가 들려오고 집안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어수선해진 것으로 보아 확실히 주인 마님이 돌아왔음에 틀림없었다. 우리 일동은 일시에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다시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로 보아 마님이 혼자 돌아온 게 아닌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각을 지정한 것은 바로 부인이었으므로 이런 경우는 다소 묘하게 생각되었다. 이윽고 누군지 꼭 뛰어오다시피 들어오는 성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바르바라 부인이 저럴 리는 없을 텐데 하며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바로 그 부인 자신이 숨을 헐떡거리며 무섭도록 흥분하여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 뒤를 조금 떨어져서 아주 고요한 걸음걸이로 리자베타 양이 들어왔다. 더욱이 리자베타와 손을 맞잡고 마리아 레바드니까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내가 꿈속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도저히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 뜻밖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교회에서 바르바라 부인의 신상에 일어난 색다른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우선 얘기해 두지만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모였다. 일동은 새 지사 부인이 여기로 온 후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리 언급해 두지만 그 여자가 새로운 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사상가라는 소문도 시중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여자가 남다른 취미를 갖고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나리라는 것도 부인들 사이에는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날의 부인들의 복장도 한결 화려하고 요란하며 우아한 것이었다. 다만 바르바라 부인만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검고 경건한 옷차림이었다. 부인은 4년간 어디 나서거나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부인은 왼쪽 첫 줄에 있는 늘 가서 앉는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제복을 입은 하인이 무릎을 꿇고 미사를 올릴 때 쓰는 비로도 방석을 받쳐주었다. 말하자면 만사가 평상시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부인이 미사 중 아주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누구나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나중에 이 일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을 때 부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마침내 기도식이 끝나고 우리 빠벨 신부가 여느 때와 같이 설교를 하기 위해 조용히 강단 앞으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좋아했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그것을 간행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나 그는 실천에 옮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의 설교는 웬일인지 유달리 길었다. 설교가 한창 대목에 이르렀을 때 부인 한 사람이 사륜마차를 몰아 교회로 급히 다가왔다. 그것은 구식마차로 부인은 옆자리에 간신히 앉아 마부의 혁대를 잡으면서 마차가 덜거덕거릴 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풀리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종류의 마차였다. 이런 따위에 농부가 쓰는 마차들이 아직도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정문에는 많은 멋진 마차들이 서 있었고 헌병마저 서 있었으므로 교회 한 구석에 마차를 멈추자 그 부인은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마부에게 은전 4코페이카를 주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적단 말인가요, 반야? 마부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그 여자는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가진 건 그것뿐인데 하고 그녀는 딱한 듯이 덧붙였다. 그럼 맘대로 하슈. 애초부터 흥정을 하고 태울 걸 그랬군. 하고 마부는 손을 흔들며 마치 너 같은 걸 모욕하는 죄밖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듯이 물끄러미 상대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가죽 돈지갑을 가슴속에다 쿡 찔러놓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부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말을 몰아 떠나버렸다. 그 여인이 질비한 마차와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하인들 사이를 지나서 교회 정문으로 가는 동안 조소와 놀라움의 소리가 등 뒤에서 퍼부어졌다. 실제 어디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이 거리에 이러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면 누구나 어떤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을 느끼게 되리라. 그 여인은 병적으로 야위었고 다리를 절름거리고 있는 데다 얼굴에는 잔뜩 연지와 분을 바르고 있었다. 비록 하늘은 맑았다 해도 바람이 불어대는 이 추운 9월 날씨에 낡고 거무칙칙한 옷 한 벌만을 걸쳤고 목도리와 외투도 없이 기다란 목을 다 드러낸 채였다. 그리고 모자도 아무것도 쓰지 않은 머리에는 자그마한 매듭을한 머리털이 뒤통수에 메어져 있었으며 성지 주일 때 천사의 장식품으로 쓰이는 것 같은 조화의 장미가 오른편에서 가로 꽂혀 있었다. 어제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 성지 주일의 천사, 종이로 만든 장미의 간을 쓴 천사가 한쪽 구석 성상 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경건하게 눈을 내리깔기는 했으나 동시에 명랑하고 교활한 웃음을 띄우면서 걸어갔다. 만일 조금만 더 머뭇거리고 있었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그 여자를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여자는 운이 좋게도 회당 안으로 빠져들어가 살그머니 앞으로 밀고 나갔다. 설교는 반쯤 진행 중이었고 회당에 가득 찬 군중은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도 몇몇의 눈은 수상쩍은 듯이 들어오는 이 여자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회당 마루에 하얗게 분을 바른 얼굴을 숙인 채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고 무릎을 일으키자 곧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흥미있게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잠옷 재미있다는 듯 명랑하게 사람들의 얼굴과 회당의 벽을 쭉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중 몇몇 부인의 얼굴은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발돋움까지 했다. 또 한두 번은 히히히 하고 기묘한 웃음소리까지 터뜨렸다. 그러는 사이에 설교도 끝이 나서 십자가가 나왔다. 지사 부인이 제일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나 바르바라 부인에게 길을 양보할 생각인 듯 두어 걸음이면 닿을 때서 급히 걸음을 멈추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마치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이 곧장 십자가 앞으로 다가섰다. 이런 지사 부인의 심상치 않은 공손한 태도에는 짓궂고도 날카로운 비꼼이 들어있음은 의심할 나위도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석했으며 또 바르바라 부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아나무인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십자가에 입을 맞춘 다음 그대로 입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제복을 입은 하인이 부인의 앞길을 틔워주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진해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교회 입구 바로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길이 막혀 바르바라 부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돌연 기괴하고 이상한 한 사람의 여인, 머리에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꽂은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간에선 당황하지 않는 바르바라 부인은 엄숙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유심히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여기서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말해두겠다. 요즘 몇 해 동안 바르바라 부인은 지나치게 계산이 꼼꼼해서 좀 인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때론 자선사업 따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부인은 서울의 한 자선회의 회원이었고 지난 대기근 때만 해도 빼제르부르크의 이재민 구호위원회 앞으로 500루블을 송금하여 그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였다. 이윽고 부인은 바로 최근 새 지사가 임명되기 직전엔 우리 도시뿐 아니라 전 현내의 가난한 산모들을 부조하려는 목적 아래 지방 부인회를 설립하려고 해서 아주 그 기초까지 잡아놓은 바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공명심이 지나침을 맹렬하게 비난했지만 무슨 일이든 끝장을 보고야마는 부인의 유별나게 끈덕진 성격은 거의 모든 장애를 극복해낼 기세를 드러냈다. 이미 회는 거의 설립 단계에 이르렀고 최초의 계획은 발기자의 황홀한 공상 속에서 점점 그 규모를 넓게 확대해 갔다. 부인은 이런 회를 모스크바에서도 설립하여
회의 활동을 점차로 전국에 현에 전파시키자는 생각까지 꿈꾸고 있었다. 그러자 지사의 경질로 인해 만사는 중지되고 말았다. 새로운 지사 부인은 이 회의 근본 사상이 비실제적이라 해서 이미 약간의 신랄하고도 적중한 실제적인 의견을 사교계에서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붙여 바르바라 부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은 하느님 뿐이지만 지금 바르바라 부인은 어떤 만족감까지 느끼면서 회당 입구에 멈춰섰다. 그것은 곧 자기 곁으로 새 지사 부인을 선두로 한 일동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부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또 하나의 자선 사업에 대해 뭐라고 비꼬든 간에 나로선 티끌만큼도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내 태도를 명백히 보여줘야지. 자, 모두들 잘 봐둬라. 왜 그러지? 무슨 부탁할 게 있나?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주 겁많고 수줍은 태도이긴 했으나 어딘가 공손한 눈초리로 부인을 쳐다보더니 벼랑간 아까와 꽃같이 기괴한 소리를 지르곤 히히히 하고 웃었다. 이 여자는 못하는 사람이죠. 대체 누군가요? 바르바라 부인은 명령하듯 미심쩍은 시선으로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모두 잠자코 있었다. 당신은 불행한가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온 것은 하고 불행한 여자는 흥분한 나머지 더듬더듬 막힌 소리로 중얼거렸다. 전 다만 마님의 손등에 입 맞추고 싶었기에. 그리고는 다시 히히대고 웃었다. 마치 어린애가 무엇을 조를 때 어리광을 부리듯이 그녀는 순진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부인의 한 손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부인은 돌연 소름이 끼치는 듯이 양손을 뒤로 돌리며 몸을 움츠렸다. 그냥 그것 때문에 여기 왔나? 바르바라 부인은 동정심 어린 미소를 띄우고는 곧 주머니에서 진주조개로 만든 돈지갑을 꺼내 그 속에서 10루블짜리 지폐를 한 장 뽑아 이 낯선 여자에게 주었다. 그녀는 돈을 받았다. 바르바라 부인은 남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다. 이 여자를 예사로운 천한 동양꾼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였다. 저것 봐, 10루블이나 주시지 않니? 누군가 군중 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제발. 하고 불행한 여자는 속삭였다. 그녀의 왼손에는 지금 막 받은 10루블 지폐의 한 끄트머리가 손가락 사이에 꽉 끼인 채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왜 그런지 잠깐 눈살을 찌푸렸으나 진실한, 아니 거의 근엄한 표정을 짓고 한쪽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거기에 입을 맞췄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찬 두 눈에는 어떤 희열의 빛마저 어려 있었다. 바로 그때 지사 부인들과 고관 한때가 몰려왔다. 지사 부인은 잠시 동안 싫더라도 비좁은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모두들 걸음을 멈추었다. 당신은 떨고 있군. 추운가요? 바르바라 부인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외투를 훌렁 벗어서 하인에게 맡기더니 자기 어깨에서 검은 쇼를 선뜻 벗어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의 드러난 목에다가 손수 둘러주었다. 자, 이제 일어나요. 무릎은 그만 꿇고 일어나라니까 그래. 그녀는 일어났다. 당신은 어디 살고 있지? 정말 아무도 이 여자가 사는 곳을 모릅니까?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초조한 듯이 새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까의 군중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낯익은 상류 계급의 얼굴들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하고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얄미운 호기심을 안고 무슨 얘기거리가 생겼구나 하는 순진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에는 벌써 실실 웃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여잔 레바드킨 집 사람 같군요. 이윽고 한 마음씨 좋은 사람이 부인의 물음에 대하여 자진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안드레 예프라는 훌륭한 사람으로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데다가 러시아식 긴 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둥근 실크의 뜨식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자를 손에 벗어들고 있었다.
그들 남매는 보고야 블렌스카야 가에 있는 필리포프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바드킨, 필리포프네 집이라니. 난 어쩐지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니콘 세면이치. 그런데 그 레바드킨이란 도대체 누구예요? 자칭 대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난폭한 자라는 걸 말씀드려 두고 싶군요. 이 여자는 분명 그의 누이 동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지금 오빠의 감시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고 안드레예프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의미 있게 바르바라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니콘 세면이치. 여봐요. 그럼 당신은 레바드키나 양이겠군요. 아니에요. 전 레바드키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빠는 레바드킨에 틀림없지 않아. 오빠는 레바드킨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지. 난 지금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가겠어.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당신이 살고 있는 데로 보내주지. 나하고 같이 가겠어. 아, 가고 싶고 말고요. 레바드키나 양은 손뼉을 쳤다. 아주머니, 저도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네. 이렇게 말하는 리자베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기서 나온 김에 좀 말해두지만 리자베타는 지사 부인과 함께 미사에 참석했으며 어머니인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바람을 쐬기 위해 마브리끼를 데리고 마차로 거리를 한 바퀴 도는 중이었다. 그런데 리자는 갑자기 지사 부인을 내버려 두고 바르바라 부인 앞으로 달려왔다. 아, 리자, 난 항상 너를 환영하지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겠니? 바르바라 부인은 매우 의젓하게 말했지만 리자의 심상치 않은 흥분한 기색을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 지금 꼭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리자는 바르바라 부인에게 키스하면서 애원하듯 이렇게 말했다. 아니, 너 웬일이냐, 리자. 하고 지사 부인은 두드러지게 놀라면서 말했다. 아, 용서하세요. 친애하는 사촌 언니. 전 아주머니 댁에 갈래요. 하고 불쾌한 듯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 사촌 언니 쪽으로 냉큼 돌아서서 리자는 연거푸 2번이나 키스를 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곧 제 뒤를 따라 아주머니 댁으로 오도록 말씀드려 주세요. 어머니도 아까 꼭 아주머니를 찾아뵙고 싶다고 하신 걸 전 깜빡 잊고 있었군요. 리자는 열심히 짓거렸다. 정말 미안한 줄 알지만 화내지 마세요. 율리야, 친애하는 사촌 언니. 아주머니, 전 준비가 되었어요. 만일 아주머님이 절 안 데리고 가신다면 전 아주머니 마차 뒤를 쫓아가면서 소리칠 테예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의 귀에다 입을 바싹 대고 리자는 전우를 잃은 듯한 음성으로 재빨리 말했다. 아무도 이 말을 듣지 못한 게 다행이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한 걸음 물러서면서 찌르는 듯한 눈초리로 이 미친 듯한 계집애를 쏘아보았다. 이 눈초리는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다. 부인은 기필코 리자를 데리고 가겠노라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런 응석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니? 하는 말이 부인의 입에서 새어나왔으나 곧 큰 소리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좋아, 기꺼이 널 데리고 가기로 하지. 리자, 하지만 단 율리아 미하일로 분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말이다. 하고 부인은 공명정대한 태도로 꾸밈없는 위엄을 나타내며 지사 부인을 향해 정면으로 돌아섰다. 오, 여부가 있습니까? 저는 리자의 만족을 뺏고 싶지는 않아요. 게다가 저부터도. 깜짝 놀랄 만큼 상냥한 태도로 율리아 부인은 말했다.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피자가 변덕장의 아가씨의 보호자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율리아 부인은 매혹적인 미소를 띄웠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점잖고 의젓한 인사로 답례를 했다. 더욱이 제가 유쾌히 생각하는 바는 하고 율리아 부인은 즐거움에 흥분이 되어 얼굴까지 온통 발갛게 붉혀가면서 열심히 짓거리기 시작했다. 리자는 댁에 간다는 기꺼움 이외에도 지금 당신의 그처럼 아름답고 이를테면 한결같이 동정의 마음에 매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리아 부인은 불행한 여자를 슬쩍 쳐다보았다. 더군다나 바로 회당의 입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당신께서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다는 걸 당신의 말씀으로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르바라 부인은 훌륭한 태도로 찬사를 늘어놓았다. 율리아 부인은 황급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바르바라 부인은 마치 기다리기나 하고 있었다는 듯 그 손에 살짝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때의 전체적인 인상은 기막히게 훌륭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잠옷 흡족한 듯 만족의 빛을 감추지 못했고 개 중에는 달콤한 아첨을 떠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은 호련히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즉 여태껏 율리아 부인 쪽이 바르바라 부인을 소홀히 생각하여 방문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바라 부인이 지사 부인에 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지사 부인 편에서는 바르바라 부인이 현관에서 내쫓지 않으리라는 확신만 가졌더라면 아마 맨발로라도 뛰어가 방문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져서 바르바라 부인의 권위는 구천의 높이에까지 올라가고 말았다. 자, 들어가 앉아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가까이 오는 마차를 가리키면서 레바드키나 양에게 일렀다. 불행한 여자는 기쁨에 넘쳐 마차 문 앞으로 달려갔고 그러자 하인이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저런, 당신은 다리를 절고 있군. 바르바라 부인은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때 일동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다. 마차는 줄곧 달렸다. 바르바라 부인의 저택은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리자가 나중에 나에게 얘기해 준 바에 의하면 레바드키나 양은 이 마차 속에서 3분 동안이나 줄곧 히스테릭하게 웃고 있었고 바르바라 부인은 마치 체면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악령이라는 제목과 도스토옙스키의 편지. 악령은 제와블로 시작되는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소설 중 제3작에 해당하며 1867년부터 작가의 해외여행 동안에 탈고되어 1871년부터 1872년에 잡지 러시안 뉴스에 연재되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악령은 성경 구절 중 돼지떼에 쓰인 악령에서 차용했는데요. 소설 첫머리에 인용한 푸시킨의 시와 성경 구절이 인상적이셨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의 첫 원고를 러시아 통보 잡지사에 제출한 직후 러시아 통보의 편집장이자 자신의 친구인 아폴론 마이코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설의 제목을 누가복음서의 해당 구절과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령이 러시아인에게서 나와 돼지무리, 즉 네차예프나 세르노 솔로비오비치 같은 인간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절벽으로 밀려버렸고 아직 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억지로 먹은 것들을 죄다 토해버렸습니다. 물론 토사물인 악당들 중에 러시아적인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여, 보십시오. 자신의 민중과 국민성을 모두 상실한 사람은 조상들의 신앙과 신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시기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제 장편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악령으로 악령이 돼지무리에게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더 전개된 후 네차예프 사건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